자, 이제 그 19장에 보면 이제 법인세 회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법인세를 좀 아셔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인세를 여기서 이제 회계 원리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법인세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 회계라는 게 강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법인세를 할 때, 그냥 논리만을 이해하시려고 하셔야지, 여기서 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하면은 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인세에 관한 걸 할 때 왜 이렇게 되는지, 왜 플러스를 하는지, 왜 마이너스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세법에서 다 공부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더하는 것도 있고 빼는 것도 있다 이런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는 왜 더할까 왜 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왜 빼는지 왜 더하는지는 세법에서 한 달 동안 할 거예요. 한 달 동안. 법인세법에서. 여기서는 논리만을 이해하시면 돼요. 논리만을. 제가 옛날에 이 법인세 회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게 1996년인데 그때 강사들한테 그랬다고요. 세법 하는 사람이 강의하라고. 그럼 아주 깔끔하잖아요. 세법 하는 사람들이 거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재무회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실제로는 세법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강의 하다가 갑자기 자, 2달 후에 뵙겠습니다 하면 이게 사랑과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나중에 세법을 공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이게 세법만 딱 알면 그다음부터는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러면 291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법인세 회계 기초를 보시면 일단 이제 법인세가 뭔가라는 건데,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법인세는 법인기업이 회계기간 중 창출된 이익에 대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하는데, 법인세는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이익은 회계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산출된 이익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인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법인세는 법인기업이라는 게 법인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을 우리가 법인세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법인기업에서는 이익을 만들겠죠. 이익을. 자, 당기순이익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뭘 갖고 계산하냐면은 법인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세법에 따라서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요 이익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냐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이익을 뭐라고 하냐면 회계이익이라고 얘기해요. 자, 회계이익은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만든 이익이에요. 계산한 이익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에 작성하게 되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 그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계이익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런데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이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법의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이익을 과세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소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291페이지에 오면 동그라미 1번에 오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291페이지에 오면 중간쯤에 동그라미 1번에 회계이익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업회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회계기간의 손익을 우리가 회계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이익은 뭘 말하죠? 세전단계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을. 과세소득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할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2페이지에 거기 예를 들어놨는데, 자, 예를 들어놨어요. 제일 위에. 자, 회계이익이 얼마냐면 20만원이고 2010년도에 회계이익은 20만원인데 과세소득은 2009년도에 30만원이고 2010년도에 10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법인세를 낼 때는 뭘 갖고 내냐면 과세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내요. 그러면 2009년도에 가보면, 자, 2009년도에, 자, 2010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두 회계기간을 합친 회계이익이 얼마냐면 40만원이죠. 두 회계기간을 같은 회계이익이 40만원이에요. 두 회계기간을 합친 과세소득이 40만원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 회계기간이 기간만 서로 달랐을 뿐이에요. 합친 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낼 때 회계이익이 여기 20만원 있는데 여기 세전단계 순이익이죠. 여기 세전단계 순이익이에요. 여기다가 자, 법인세 비용을 계산할 때, 이걸 계산할 때 법인세는 실제로 과세소득을 가지고 납부하게 된다고요. 그럼 과세소득의 30%니까, 자, 과세소득의 30%니까 90원이 되죠. 여기 과세소득의 30%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게 30원이 된다고요. 이렇게. 이게 회계이익은 이렇게 되지만 과세소득은 다르잖아요. 30만원, 10만원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되게 되면 요 금액이 11만원이 되고 요 금액은 얼마 되면 이게 17만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자, 회계 세전 단계 순익은 다 똑같았다고. 그런데 세후 단계 순익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요 세전 단계 순익과 법인세 비용이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절한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그 밑에 보시면 290페이지 제일 마지막 표를 보시면 만약에 회계이익을 계산할 법인세 비용을 계산할 때 회계이익을 가지고 만약에 계산한다면 당기순이익은 세후 금액이 다 똑같잖아요. 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인세 회계가 필요한데 어떤 법인세 회계가 필요하냐면 법인세 기간 간 배분과 기간 내 배분이라고 하는 두 가지 회계 처리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법인세 회계라고 하는 것은 자, 법인세 회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법인세의 기간 간 배분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간 내 배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기간 간 배분과 기간 내 배분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부분에서는 기간 간 배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간 내 배분은 뒤쪽에 나올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자, 거기 있는 얘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292페이지도 전혀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293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면 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있죠. 자,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뭐냐면은 자, 수익이라는 금액에다가 자, 비용이라는 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회계이익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때 비용에는 법인세 비용을 제외한 거예요. 이 회계이익이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니까 법인세 비용을 비용으로 빼기 전 금액의 이익을 우리가 회계이익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세법에 따르면 자, 법인세법에 따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입금에서 자, 손금을 이렇게 차감한 금액 이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소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세소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입금은 뭐고 손금은 뭔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회계 원리만 듣고 오셨다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입금은 수익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손금은 비용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자, 수익을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이라고 하죠. 이걸 세법에서는 입금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수익을 중국에서는 이렇게 써요. 읽을 수는 없지만 네? 이거를 미국에서는 이렇게 쓰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쓴다고요? 좀 이상한가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용어가 서로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입금과 수익은 같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개념적으로. 그렇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일하고 하나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하고 둘은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입금이라고 부르고 회계에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손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용어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보죠. 기업회계에서는 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냐면은 이 수익을 뭘로 인식하냐면 수익은 실현주에 따라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비용은 뭐에 따르냐면 비용은 대응 원칙에 따라서 인식하죠. 이렇게. 자,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 입금과 손금을 뭐에 따라서 하냐면 권리 의무 확정주에 따라서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됐을 때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계산한다고. 그럼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도대체 어떤 주의냐? 우리 몰라도 돼요. 세법에서 하실 테니까 사실 잘 몰라요.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틀림없이 알아야 될 거는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세법을 물으면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세법을 알아야만 불특히끔 문제를 낸다고 전부 다. 세법을 알아야만 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2008년도 회계사 시험에서도 냈는데 세법과 다르게 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대로 풀면 문제는 풀려요. 사람이 이의제기했죠. 다 맡겨줬어요. 세법과 다르게 냈기 때문에. 물론 절대로 안 맡겨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법을 물으면 한 문제도 못 풀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뭐 여기서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시니까 어차피 세법을 하셔야 될 테니까 나중에 세법을 하실 테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입금은 권리가 확정됐을 때 손금은 의무가 확정됐을 때 인식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권리 의무 확정주의인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는 뭐 나중에 세법에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다만 뭐가 있다는 거죠. 수익에 대응되는 입금, 비용에 대응되는 손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식하는 기준이 자체가 서로 틀리잖아요. 그렇죠? 인식하는 기준 자체가 틀리잖아요. 어떻게 틀려요? 여긴 권리 의무 확정주의고 여기는 실현주의니까 다르겠죠, 당연히. 실현됐지만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실현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요 수익 중에서 수익인데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했는데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했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입금이 아니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입금불산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입금불산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금불산입,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이 아닌데 세법에서는 입금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입금산입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입금산입은 이렇게 플러스를 하셔야 돼요. 입금산입. 자, 그러면 수익이라고 하는 금액에다가 입금불산입을 빼고 입금산입을 더하게 되면 이게 입금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 세부적인 거 몰라도 돼요. 뭔가를 빼고 뭔가를 더했구나 이거만 알면 된다고요. 지금 세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봐. 입금불산입이 뭐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봤자 안 돼요, 하나도. 근데 어차피 법인세법을 한 달 동안 공부할 거야. 강의를 듣는다면 한 달 동안 강의를 들으니까 한 달 강의를 듣는 동안에 다 알게 돼요. 여기서 이런 거 갖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빼는 게 있고 더하는 게 있어요. 그뿐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이상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비용이 있는데 비용도 똑같아요. 비용도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손금이 아닌 게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손금불산입이라고 한다고. 자, 이런 걸 손금불산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산입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 아닌데 세법에서는 손금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손금산입이라고 하는 거죠. 손금산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비용에서 손금불산입을 빼고 손금산입을 더하면 이게 손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수익에서 비용을 뺐죠. 그러면 회계이익이 됐어요. 그럼 이 회계이익에다가 회계이익을 과세독으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는 입금불산입을 일단 마이너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금불산입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산입 이렇게 입금불산입을 마이너스를 하고 여기는 입금산입을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죠. 산입을 이렇게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손금불산입을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플러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했냐면 자, 손금불산입을 이렇게 플러스를 해야 되죠. 불산입을 이렇게 플러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금산입을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손금산입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과세소득이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그림이 있죠. 제일 밑에 29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거기 어떻게 됐어요? 회계이익에다가 입금산입을 더하고 입금불산입을 빼고 손금산입을 빼고 손금불산입을 더하면 과세소득이 되죠. 그 표 밑에 그 밑에 화살표가 있고 밑에 뭐 있어요? 세무조정. 걔를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요 네 가지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 것도 다 세법에서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박스를 보시면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입금불산입하고 손금산입은 마이너스 했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입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플러스 했다는 점에서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입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을 별도로 구분하지도 않아요. 구분할 필요도 없고 구분의 실익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회계이익에다가 입금산입 자, 손금불산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산입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손금산입 입금불산입을 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과세소득이 되는 거죠. 세법을 아직 안 하셨다면 잘 모르실 테니까 자, 요런 얘기는 아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회계이익에다가 뭔가를 더했더니 그리고 뭔가를 뺐더니 과세소득이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논리만 아시라는 거예요. 논리만. 자꾸 이걸 읽으시면서 요게 뭘까 그러면은 미쳐요. 네? 그러면 이 바닥을 떠나는 그날까지 법인세 회계는 늘 하기 싫어요. 그 이때의 기억 때문에. 여전히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논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뭔가. 그리고 한 다음에 실제 계산 문제 다 풀어보시는 거는 나중에 법인세법 공부한 다음에 풀어보세요. 그럼 문제가 자동적으로 쫙 다 풀려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법인세법만 알면. 이게 제가 간평사 강의도 한번 저희 가서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미쳤어요. 지네들이 법인세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강의하면서 첫 시간에 그랬어요. 자, 찍읍시다. 끝냈죠. 예? 그래서 할 게 없잖아요. 그들이 세법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이걸 설득해야 되잖아요. 자, 법인세는 내야 돼요. 일단 이것부터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다 세법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요. 법인세를 안 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법인세를 공부하면 다 푸는 거고 공부 안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회계액에다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빼면 뭐가 돼요? 과세독이 된다.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혹시라도 세법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뭐지 다 알잖아요. 이미 제가 얘기 안 해도 얘기는 다 알아요, 이미.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보죠. 자, 293페이지에 오시면 우리가 이제 세무 조정을 하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소득 처분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 처분. 자, 소득 처분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라는 거죠. 자, 회계이익이 있고 과소득이 있는데, 자, 회계이익이 이렇게 됐어요. 자, 회계이익이 예를 들어서, 자, 100원이었어요, 100원. 근데 뭘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해보니까, 자, 과소득이 있었죠? 뭘 더하고 빼고 하니까 과소득이 얼마가 됐냐면, 과소득이 200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가 났잖아요. 그렇죠? 요 차이는 뭐 때문에 차이가 난 거죠? 세무조정 때문에 차이가 난 거예요. 자, 그럼 이 차이가 난 100원이 있는데, 이 100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요 차이를 뭘 해야 되냐면, 소득처분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소득처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1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도대체 누가 가져갔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가져갔나? 그걸 이제 확인해야 돼요. 자, 누가 가져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걸 우리가 소득처분이라고 한다고. 자, 소득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져갔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확인할 때 첫 번째는 유보라는 게 있어요. 자, 유보라는 게 있는데, 자, 유보라는 건 뭔가? 이게 유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장자인 리스트 수사 같은 거죠. 수사를 유보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고. 그렇죠? 그게 유보예요. 옛날에 대선자금 수사할 때 그만하자. 이거 유보하잖아요. 옛날에 제일 기억에서 연예인 X파일 이렇게 나왔을 때 수사하려다가 이거 너무 많은 사람이 나오네. 이러고 그만했잖아요. 이게 유보예요. 유보라는 말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막 듣는다고요. 그게 유보예요. 유보는 뭐냐면 여기서는 회사 안에 그냥 놓여져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도 가져간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유보예요. 이게 혹은 아직 누가 가져갔는지 밝히질 못하겠다 이런 게 유보죠. 그게 유보예요. 자, 두 번째로는 사회유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회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가져간 거예요. 틀림없이.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는 거죠. 밝혀낼 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주가 가져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배당이라고 해요. 사장이 가져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상여라고 해요. 보너스라고 한다고. 네? 회사 앞에 단란주점이 가져간 경우가 있어요. 이 기타 사회유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등등등 있겠죠. 이렇게. 자,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소득 처분하는 것까지 다 공부를 한다고요. 우리 회계에서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우리는 안 따져요.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회계이익과 과소득의 차이가 있는데 이 과소득의 차이는 금액이 발생했죠. 이번에 소득 처분하는데 회사에 아직 남아있는 게 있고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간 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유보라는 건 회사 안에 아직 남아있는 거고 사회유출은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자, 그 차이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294페이지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뭐 세법을 이미 공부하셨다면 사실 이런 제 강의 자체가 아주 지루할 수 있어요. 이미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자, 29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로 1번에 유보가 있고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유보로 소득 처분된 항목들은 미래의 회계기간에 걸쳐 과세소득에 반대 영향을 미친다. 즉 단기의 회계이익에 가산된 항목은 차기 후의 회계이익에서 차감되고 단기의 회계이익에서 차감된 항목은 차기 후의 회계이익에 가산된다. 이때 회계이익에 가산하는 경우를 유보, 차감하는 경우를 마이너스 유보라고 한다. 그 델타 이게 되죠. 이거를 읽으실 때는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라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 유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각주에 달려 있죠. 세무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읽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놨는데 어떤 예를 들어놨냐면 이런 예를 들어놨죠. 거기 보시면 2009년도에 2010년도에 회계이익이 자 2009년이 있고 2010년이 있는데 자 회계이익이 있는 거예요. 회계이익이. 자 회계이익이 얼마라고 보고가 됐냐면 거기 보시면 각각 200원씩이라고 보고가 됐어요. 200원씩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된 거예요. 200원씩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자 그런데 2009년도에 회사가 뭘 했냐면 제품보증 충당부채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제품보증 충당부채를 계산했기 때문에 자 제품보증비를 여기다 계산한 거죠. 자 보증비를 100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에 200원이 됐었던 거예요. 자, 이 제품 보증비를 제외한 다른 금액들은 다 얼마냐면은 300원씩이었다라는 거죠. 300원, 다음 연도에는 여기 200원이었죠. 이렇게 됐었죠. 거기 보시면 2009년도와 2010년도 기업회계를 보시면 그렇죠? 거기 있는 대로 해볼까요? 거기 있는 대로 또 쓰는 게 편하죠. 예. 또 다르게 써놓으면 또 헷갈리니까. 여기 이제 기업회계가 있고, 자 이제 세법이 있는 거예요. 세법이. 여기 2010년도에도 자 이제 기업회계가 있고, 이제 세법이 있는 거죠. 세법이 이렇게. 2009년도에 기업이 회계이익이 200원이고 여기도 200원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제품 보증비는 없으니까 여기 200원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자, 이게 300원이에요. 다른 얘기도 이거 300원이잖아요. 300원.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제품보증 충당부채를 계산한 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계에서는 차변의 제품보증비, 대변의 제품보증 충당부채라고 회계 처리하지만 하지만 이 회계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제품보증비 얼마예요? 100원. 대변의 제품보증 충당부채 100원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뭐라냐면은 이런 충당부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예. 그러면 세법의 기준에 따른다면 회계 처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법의 기준에 따르면 제품보증비가 비용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 제품보증비를 비용이라고 계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세법상의 단기순이익이 300원이 되겠죠. 이걸 과세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음 년도가 되게 되면 자 2010년이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AS를 받으러 올 거 아니겠어요. 다음 년도가 돼서 AS를 받으러 오면 자 AS를 주기 위해서 100원의 현금이 지출되죠. 그럼 회계상으로는 얘를 충당부채와 이렇게 상계를 해야 되잖아요. 자, 세법에서는 이 현금이 나갔을 때 뭐라냐면 여기다가 제품보증비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은 세법에서 다 하실 거예요. 여기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 제품보증비를 발생주에 따라서 인식하는데 세법에서는 이 제품보증비를 현금주에 따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을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은 세법에서는 실제로 현금이 출되는 2010년도에 얘가 비용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이게 200원이 되겠죠. 이렇게. 200원, 뭐야 이게. 2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100원이 되겠죠. 이렇게 1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두 회계연도를 합쳐보면 기업회계상의 회계이익의 합계액은 400원이에요. 이렇게. 자, 세법상의 회계이익의 합계액도 얼마가 돼요? 이것도 400원이죠. 그렇죠? 이게. 자, 이렇게 두 회계기간에 걸쳐서 회계이익의 합계금액과 세법상의 과소득의 합계금액은 항상 일치해요. 그런데 뭐가 들리냐면 각 회계기간 동안의 손익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유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9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은 자, 2009년도에 두 회계기간을 합쳐봤죠? 회계이익의 합계금액이 400원이죠? 과소득의 합계금액이 400원이죠.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유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할 때 자, 이런 표를 이용하지는 않아요. 이런 표를 이용하지는 않고 어떤 표를 이용하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표를 이용한다고요. 295페이지에 있는 표를 이용하는데 뭘 하냐면은 제일 위에 회계이익이 있어요. 자, 회계이익이 있죠. 회계이익이 2009년도에 회계이익이 얼마냐면 200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200원이잖아요. 200원. 200원이 있는데 200원을 300원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30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 100원이 비용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제품보증비라고 하는 금액이 요 100원이 비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300원이 되겠죠. 요 200원 중에는 앞에 제품보증비라고 해서 마이너스 100원 했던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100원을 이렇게 취소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300원이 되겠죠. 이게 과세소득인 거예요. 자, 그런데 2010년이 되면 회계이익이 얼마예요? 200원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제품보증비가 전년도에는 아니었지만 자, 요게 200원이 얼마로 바뀌어요? 100원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전년도에 제품보증비가 올해 지출된 금액 100원이 올해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여기다가 올해 비용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되냐면 여기 100원이 되죠. 자, 우리는 이런 표를 이용해요. 이런 표를. 이 표를 항상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자, 이제 유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유보라고 하는 금액은 지금 이렇게 플러스를 하면 다음 연도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유보라고 하죠. 물론 반드시 다음 연도에 마이너스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다음 연도에 마이너스가 돼도 되고 언젠가는 돼야 돼요. 한 회계연도에 다 한꺼번에 될 필요도 없어요. 나눠서 50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도 되고 이런 걸 우리는 유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유보가 됐든 마이너스가 유보가 됐든 간에 자, 유보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회계연도에 자, 100원의 플러스가 있었으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마이너스 100원이 생겨요. 이게? 자, 지금 현재 마이너스 50원이 되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플러스 50원이 생겨요. 이것이 한꺼번에 생기든 나누어서 생기든 그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연도별로 이때 20원, 이때 30원, 이때 40원, 이때 10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플러스를 한 번 하면 마이너스가 반드시 돼야 되고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유보? 이런 걸 회계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일시적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시적 차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시적 차이라는 얘기는 그 뒤쪽에 나오니까 일단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가로 2번에 보면 사회유출이 있어요.
자, 사회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 보시면 295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사회유출을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된 항목들은 당해 회계기관의 과세소득에만 영향을 미치고 차기 이후 회계기관의 과세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우리가 사회유출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사회유출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품 보증비가 아니고 다른 게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회사 앞에 단란주점이에요. 단란주점에다가 접대비를 지출하겠죠. 접대비를 지출하게 되면 접대비 100원을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접대비로 이렇게 비용 처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 접대비 100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100원이 비용이 아니겠죠?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접대비는 세법에서 언젠가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느냐? 절대로 안 해줘요. 끝까지 안 해주는 거야. 나쁜 정부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2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두 회계기간을 합쳐보니까 회계이익의 합계는 400원인데 세법상의 과소득은 얼마가 돼요? 500원이 되죠. 이렇게 회계이익과 과소득의 합계 금액이 서로 틀릴 때 이런 걸 우리가 영구적 차이라고 한다. 이런 걸 사회유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유출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유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00원이 플러스가 되면 언젠가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마이너스 50원이 되면 언젠가는 플러스가 된다고 얘기했죠. 사회유출은 지금 100원이 되면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100원 플러스하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유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유보라고 하고 또는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고 이거를 사회유출이라고 하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어디 나오냐면 다 세법에 나와요. 세법에 있는 규정들을 갖다 놓고 시험 문제를 내요. 문제에서 이렇게 낸다고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얼마다 이러면서 내는데 그게 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세법을 모르면 아무 얘기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도 못 풀어요. 무조건 세법을 알아야 풀어요. 세법을 모르면 절대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세세한 내용들 하나씩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플러스하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하면 반드시 플러스가 된다. 이게 유보다. 라는 것만 지금 알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뭐가 되어 있냐면은 296페이지 오면 4번에 기업회 기준이 있는데 자, 기업회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업회 기준에서는 일시적 차이라고 한다 그랬죠.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시면 기업회계에서는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 항목들을 일시적 차이라고 한다. 일시적 차이는 특정 항목이 수익 또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의 인식의 차이는 없지만 당해 항목이 수익 비용으로 인식되는 회계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아까 얘기했던 제품보증비를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제품보증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품보증비에 대해서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비용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만 기업회계하고 자, 세법에서 각각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냐면 그렇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비용이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다음 문장을 물어보는 거죠. 2009년도 건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기서는 그렇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할 것인가? 그게 세법과 회계상의 연도가 다를 때 이런 걸 우리는 유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사회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회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296회 제일 마지막 두 줄에 있죠. 세무조정사항 중 사회유출 항목들은 영구적 차이라고 한다. 그런데 영구적 차이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접대비가 영구적 차이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접대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비용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그렇다 이러는데 이쪽에서 갑자기 아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데. 그렇죠? 이런 걸 사회유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은 세법에서 주거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세법의 반이 이거고, 반이 그거 아니죠. 소득세법에도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이 세법의 전체 반이라고 할 때, 법인세법이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얘 법인세법에서 맨날 하는 짓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많은 걸 더 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밖에 없어요. 예? 맨날 이 짓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세무조정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이제 각 계정과별로 다 있는 거죠. 감가상각비도 있고, 대손상각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우리가 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 296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회계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일시적 차이를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각주 6을 달아놨는데 모르겠다. 이게 돼 있어요. 각주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다. 에이,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림 19-2를 보시면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얘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안 읽어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297페이지에 오시면, 자, 회계이익과 과소득이 다르게 되죠. 자, 회계이익과, 자, 과소득이 얘가 이제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런 거죠. 일치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일시적 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영구적 차이라는 게 있다. 이렇죠. 자, 일시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유보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유출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냐면 거기 보시면 자, 당해년도가 있죠. 발생년도 2009년이라고 해보고 2010년이라고 해보세요. 2010년 이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 유보라고 하는 항목은 자, 지금 100원을 플러스하면 언젠가는 100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마이너스 100원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100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영구적 차이라고 하는 사유출은 지금 플러스 100원 하면 그걸로 끝났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회계이익과 과소득의 차이는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나눠지고 일시적 차이는 다시 요거 금액과 요 금액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렇게. 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게 서로 틀리다고요. 자, 요 위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하죠. 자, 이 밑에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국어도 공부하셔야 돼요. 국어. 자, 국어라고 할 때 여기 리을이 있어요. 리을. 자, 리을은 뭐냐면 미래형 어미예요.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형 어미죠. 이 생각해보세요. 너 어제 뭐 했니? 극장 갈 거야. 그러면 뭐야 이 자식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을이 들어가면 다 미래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감할이라는 거는 미래에 차감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가산할 차이다 그러면 미래에 가산할 거라고요. 그러면 미래 플러스 할 거라는 걸 말하는 거냐. 그러면 차감할 거라는 것은 지금 플러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가산할 차이는 지금 마이너스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마이너스를 해야지 나중에 가산할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법에서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나를 얘기할 때 지금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회계에서는 미래를 기준으로 얘기해요. 이 자식들이 안 친해요. 서로. 일치시켜주지 않는다고. 근데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는 경우보다 이렇게 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출제하는 대학 교수들이 회계사 출신들이 많아서 세법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더 쉬워해요. 이 표현보다. 네? 그래서 이 표현을 더 쉬워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유보 마이너스 유보라는 식으로도 문제를 많이 내요. 입금물산이 송금물산이 얼마다 이러고도 문제를 내고 막 이런다고요. 어떤 회계사 2차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세법 문제를 푸는 듯해요. 다음은 이연법인세 회계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면서 이연법인세 관련된 A사의 자료다. 쫙 주는데 완전히 세법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갖다 줘요. 그리고 문제를 풀라 그런다고요. 그런 정도로 이게 실제 세법과 아주 밀접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영구적 차이죠. 자, 그런데 왼쪽에 가보시면 왜 거기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하냐면은 이렇게 일시적 차이는 그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일시적 차이는 회계이익과 과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차이 중에서 다음 회계년도에 이후 회계년도에 반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시적 차이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요. 회계이익과 과소득의 차이 중에서 과소득 차이에서 미래의 시점에 반대로 소멸되는 차이를 일시적 차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다음 회계년도에 반대로 소멸되지 않는 차이를 우리는 영구적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의하게 되면 회계이익과 과소득을 가지고 정의를 했잖아요. 회계이익과 과소득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이렇게 일시적 차이를 정의하는 걸 손익계산서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위 이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하는 걸. 자, 그런데 현행회계는 다 재무상태표 중심 회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회계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일시적 차이는 뭘로 정의가 되냐면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업회계상의 자본과 그 다음에 세법상의 자본과의 차이로 정의가 된다고요. 그렇게 정의가 되게 되면 이 영구적 차이는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자, 그런 얘기들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항상 재무상태표 접근법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세금 계산하는 거 보면 다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법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세금을 계산할 때 이런 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는 수밖에 없어요. 시험도 실제로 이렇게 내고. 이게. 자,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뭐가 있어요? 더한 게 있고 뺀 게 있다는 게요. 회계액에다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빼는데 그게 이외의 기간에 반대로 소멸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소멸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시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297페이지에 오면 5번에 자, 법인세 회계처리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자, 좋은 거는 이제 299페이지에 그림 19-2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일단 회계처리가 법인세에 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인 회계처리를 좀 해본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되니까. 법인세에 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보험료랑 똑같아요. 우리가 회계원리에서 보험료 공부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실제로.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회계기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요. 자, 이렇게 흘러가요. 자,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1월 1일부터 자, 12월 31일까지가 한 회계기간이에요. 그러면 요 한 회계기간 내에 우리는 법인세를 일부 낸다고. 이 기간 동안에 법인세를 내는데 어떤 형식으로 내냐면은 중간연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연합은 12월 31일 현재로 세금을 계산해서 한꺼번에 1년치를 내려면 너무 많으니까 반년을 잘라갖고 6개월치를 먼저 내라는 거예요. 그게 중간연합이에요. 법인세도 내야 되고 소득세도 내야 돼요. 법인세는 반드시 중간연합을 해야 되고 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중간연합을 해야 된다고. 11월 말까지인가 해야 돼요. 자, 그게 중간연합이죠. 다음에 수신납부가 있어요. 수신납부. 가끔씩 보면 38기동대 이런 데서 막 흡습하잖아요. 여세여문 이런 이게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욕기나 가고 막 따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빨간 딱지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수신납부하는 거예요 이게. 수시로 내라 그런다고 수시로. 그 다음에 원천징수라는 것도 있어요.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 예금을 내놓으면 이자를 주잖아요. 이자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떼가거든요. 10몇 % 급 떼간다고요. 그게 원천징수예요. 자, 그러면 자, 중간연합이든 수신납부든 원천징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금을 미리 냈다는 거죠. 이때 회계처리할 때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선급법인세라고 써요. 선급법인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회계처리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299페이지에 보면 예제 1번에 돼 있으니까 예제 1번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선급 그냥 여기서 그냥 얘기해 보세요. 현금으로 이렇게 선급법인세 이렇게 낸다고요. 이렇게 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 이제 뭐래 되냐면 결산을 하겠죠. 결산을 하면서 우리는 재무제표를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완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를 완성한다면 거기 중간에 파란색 글씨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2009 회계년도예요. 이 회계년도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결산을 해가는 과정에서 결산을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법인세가 얼마인지를 추정해야 돼요. 근데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법인세는 결산하는 과정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주총을 열어요. 주총을. 자, 주총을 열고 나면 재무제표가 확정될 거 아니겠어요. 이 확정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세무조정을 해서 세금을 낸다고요. 세무조정을 이렇게 해요. 세무조정을 해서 세금을 납부한다고요. 그렇게. 그러면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 이 세무조정에서 세금 납부하는 날이 언제냐? 3월 31일까지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 이제 법인 결산 시즌이라서 3월 30일까지 세무조정을 해야 돼요. 3월 말이 다 다가오니까 많은 기업들은 지금 세무조정하고 있을 거예요. 안 보이는 회계사들, 이 바닥에서 안 보이는 회계사들은 다 세무조정하는 거 아니죠, 참. 저처럼 노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간에 이게 3월 30일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3월 31일 날 얼마의 세금을 낼 것인지를 이때 세무조정을 통해서 계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이때 추정을 해야 돼요. 외관법 대상 때는 추정해야 된다고요. 외관법 대상이 아닌 건 뭐 필요 없어요. 외관법 대상이 아닌 거는 그냥 대충 계산해서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되니까. 외관법 대상인 경우에는 요날 현재 법인세가 세무정하면 법인세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다고요. 그 추정을 해야 돼요. 추정을. 그래서 이때 추정을 해야 되죠. 추정을. 이 추정한 법인세가 예를 들어서 2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200원이라면 이걸 또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200원이라고. 자, 그런데 이 200원의 법인세 중에서 이미 100원은 법인세를 냈잖아요. 그래서 자, 선급법인세를 없애버리고 자, 선급법인세를 일단 없애버리죠. 100원을. 그러면 추가적으로 100원만 더 내면 되죠. 이 100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지급법인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법인세 비용이라고 쓰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얼마 되냐면 이게 2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거기까지가 예제 1번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회계처리예요. 금액이 좀 틀리지만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렇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럼 보험료랑 똑같다는 얘기는 처음 계산할 때 선급법인세라고 안 하고 그냥 법인세 비용이라고 해도 돼요. 법인세 비용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잔액을 처리하기만 하면 된다고, 실제로. 그래서 보험료랑 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자, 요 날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2009년도에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3월 30일 날 세무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내는데 실제 확정된 세금이 여기는 이 금액이랑 틀리다고요. 딱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210원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예전에 100원을 냈으니까 이제 세금을 110원을 더 내야 되죠. 근데 현금으로 세금을 110원을 내야 되는데, 자, 110원을 내야 되니까 110원을 내야 되는데 그 중에 100원은 미지급법인세로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자, 미지급법인세로 얼마냐면은, 자, 미지급법인세로 얼마냐면은 이게 100원이 돼요, 100원이. 자, 10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법인세 비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추가로 더 내는 세금, 이걸 법인세 비용이라고 쓰는데, 자, 요 금액은 2010년도에 법인세 비용이 합산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회계 처리가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법인세 회계, 좀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기간 간 배분이나 기간 내 배분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조회계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외관법 대상이 아닌 회사들은 조기까지만 하고 다 끝나요. 왜냐하면 기간 간 배분 이런 거 할 필요 없거든요. 일반 기업들은. 이 기간 간 배분을 하는 것은 다 뭐만 하는 거냐면은 외관법 대상 회사들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외관법 대상이 아니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외관법 대상이 아닌 기업들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죠. 요 얘기는 다음 연도 얘기니까 우리는 올 회계연도에 법인세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해내는 거잖아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는 기간 내 배분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해봐야 되고, 기간 내 배분에 관한 회계 처리를 추가로 하게 되면 법인세 회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회계 처리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300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연법인세 회계가 있는데, 자, 이연법인세 회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건데, 이연법인세 회계는, 자, 거의 300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연법인세 회계는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금 효과를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에서 그 효과를 가감하고 동금액을 재무상태표의 이연부자산부채로 인식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연법인세 회계는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금 효과를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배분하므로 법인세 기간 간 배분이라고도 한다. 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아까 했던 걸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금 효과를 인식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되죠. 자, 뭐가 되냐면은 자, 이제 2009년도에 자, 이제 회계이익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회계이익이 얼마가 있었냐면 200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죠. 이렇게. 자, 회계이익이 200원이 있었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세무조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입금산입 한 개 있었다고 해서요. 플러스 한 개. 자, 지금 플러스 한 게 1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300원이 되겠죠. 300원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과세소득이 지금 300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2010년에 가보니까 자, 회계이익이 그때도 200원이었는데 여기 있는 요 100원이라는 금액이 2010년도에 마이너스 100원이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야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 되냐면 이때는 100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 거죠. 지금 2009년도에는 세율이 30%라고 한다면 90원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90원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할 때 미리 낸 세금이 한 푼도 없다면 이 세금을 언제 내야 돼요? 3월 31일 날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미지급법인세라고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현금이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12월 31일자로 해놓고 세금은 이때 내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법인세를 계산하게 되면 그 금액은 반드시 미지급법인세라고 계산을 해요. 세금 내는 시점은 3월 30일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현금화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미지급법인세가 맞는 거예요, 원래. 그럼 여기다가 미지급법인세를 계산하겠죠? 이 미지급법인세는 이제 3월 30일 날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자, 미지급법인세로 90원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90원의 세금을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금액을 전부 다 법인세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려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수익 비용에 적절한 대응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은 회계이익은 200원인데 세금은 90원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은 자, 이제 세율을 생각해 보세요. 세율을. 여기도 이제 세율이 30%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경우는 이제 30원이 되겠죠. 30원이.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볼 때 2009년도가 있고 2010년도가 돼 있을 때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회계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은 둘 다 200원씩이거든요. 이렇게. 제일 앞에서 했던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법인세 비용을 계산할 때 실제로 우리가 납부한 법인세만 계산한다면 여기는 90원이고 여기는 30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10원이 된 거고 이게 170원이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회계이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요 회계이익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 회계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면 60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였잖아요. 여기도 회계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자 60원의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자, 회계적으로는 매년 60원씩의 세금을 이렇게 내면 되는데 세법상으로는 90원과 30원의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러면 회계상의 금액보다 얼마의 세금을 더 냈냐면 30원의 세금을 더 냈어요. 30원의 세금을 더 낸 결과로 내년도에 3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30원의 세금을 더 낸 것은 30원의 세금을 더 낸 것은 이때 와서 3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90원의 법인세를 내는데 3월 말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야 되는데 이 90원의 세금을 냈는데 이 90원 중에서 30원은 내가 미리 낸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내년도에 30원을 덜 내게 되는 거니까 왜 덜 내겠어요? 내가 지금 미리 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90원 중에서 30원은 미리 낸 거예요. 그 미리 냈기 때문에 그 30원을 뭐라고 쓰냐면은 일반적으로 미리 낸 세금을 선급법인세라고 하는데 일시적 차이 때문에 더 낸 세금을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시적 차이 때문에 더 낸 걸 우리가 뭐라고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뭐야? 법인세 비용이 6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10년도를 가보면 2010년도에 가보면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요? 자, 2010년도에 가보면 이번에는 미지급 법인세가 얼마죠? 자, 미지급 법인세가 얼마냐면 이번에는 30원이죠. 왜냐하면 여기다 30% 곱하니까 30원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연법인 자산은 얼마가 되겠어요? 예전에 이연법인 자산은 30원을 미리 더 냈는데 세금을 이제 와보니까 그 30원을 덜 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연법인세 자산을 없애버린 거예요. 30원을. 그래서 60원이 자 법인세 비용이라고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면 법인세 비용이 각 회계는데 둘 다 60원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60원이라는 금액을 여기다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60원이라는 걸 여기다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뭐 돼요? 수익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 돼버리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연법인세계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연법인세계는 우리는 반드시 일시적 차이를 계산해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금 효과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금 효과를 계산할 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30원의 세금을 더 냈어요. 그렇죠? 30원의 세금을 더 냈다 그런 얘기예요. 30원의 세금을 이렇게 더 냈어요. 자, 그런데 내년도에는 30원의 세금을 덜 냈죠. 그건 세율이 30%일 때 하는 얘기예요. 세율이 예를 들어서 40%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세율이 40%라고 가정했다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8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40원이 됐죠. 그러니까 4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죠. 이렇게. 자, 우리가 얘기할 때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율을 계산해서 걔를 이연법인 자산이나 이연법인세 부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이연법인세 부채로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지금 더 낸 세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덜 낼 세금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면 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따른 자산의 정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따른 자산의 정의란 뭐가 됐어요? 미래효익이죠. 그렇죠? 미래효익이에요. 과거에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과거 사건으로 발생해서 현재 통지하고 있는 미래효익이라고. 미래효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돈을 말하는 거죠. 돈을.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미래의 세금을 80원을 내게 될 걸 40원밖에 안 냈으니까 40원을 덜 내게 됐잖아요. 40원만큼의 효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정의에 따르면 뭐가 되냐면 미래에 덜 낼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금 효과를 계산해서 걔를 자산으로 계산할 때는 미래의 세율을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시적 차이가 미래에 가서 언젠가의 세금을 덜 내게 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더 냈으니까. 그래서 그 미래의 세율을 곱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00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300페이지에 보면 거기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과세대상 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세율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세율이 이게 누진세 제도예요. 누진세 제도다 보니까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요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이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그거는 과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얘를 정할지를 모르겠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은 평균 세율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세율을 하나밖에 안 주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냥 세율 30% 그냥 그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미래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연법인세 회계는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금 효과를 여러 기간에 걸쳐 배분하므로 법인세 기간 간 배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인세를 원래 이때 낼 법인세가 있잖아. 이때 낼 법인세를 그 중에서 30원을 다음 년도로 이렇게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기간별로 이렇게 배분했다. 이런 뜻으로 기간 간 배분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회계는 다른 말로 기간 간 배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회기간에 걸쳐서 법인세 금액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간 배분이라고 하고 세율은 항상 미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미래의 그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기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각주 9번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300페이지 각주 9번을 보시면 이렇게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회계기간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을 자산부채법이라고 한다. 자산부채법에 대해서는 보론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랬는데 보론에 보면 이제 자산부채법과 이연법이라는 방법을 비교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연법은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 이연법을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연법을 시험 문제로 냈던 예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1996년도에 우리나라가 법인세 회계를 처음 도입했을 때 물론 자산부채법을 도입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였기 때문에 자산부채법과 이연법을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들이 98년을 마지막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무조건 자산부채법만 나요. 그 이연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 책에는 이연법과 자산부채법을 비교하고 막 이랬었다고. 점점 이연법이 안 나오니까 이연법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철학이 뭐예요? 나오는 것만 하자. 이게 철학이잖아요. 저도 이런 강의 하기 싫다니까요. 이런 강의 안 하고 안 나오는 것도 하고 싶고, 네? 하고 싶지만 나오는 것만 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무슨 노벨 회계학상을 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장안 회계인상 이런 거 타는 게 아니라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자격증 하나잖아요. 회계사, 세무사 이게 자격증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목적 적합한 거예요. 언제?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연법 얘기를 본문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런 거 아실 필요 없고, 자, 이제 자산부채법만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번에 보면 법인세 효과가 있는데, 가로 1번에 보면 가산할일시적 차이가 있고, 가로 2번에 보면 차감할일시적 차이가 있어요. 자, 가산할일시적 차이와 차감할일시적 차이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자,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흘러가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 2009년도의 입장에서 볼 때, 자, 플러스한 것은 언젠가는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지금 마이너스가 된 것은 언젠가는 플러스가 되죠. 이게 플러스가 돼요. 자, 이렇게 언젠가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차감할일시적 차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렇게. 자, 차감할일시적 차이는 미래의 세금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과소득에서. 차감하게 되면 과소득이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든다고요.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지금 세금을 더 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감할일시적 차이는 뭐가 되냐면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산하게끔 만들어요.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산하게끔 만든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가산할일시적 차이가 있어요. 가산할일시적 차이가. 자, 가산할일시적 차이가 있는데 가산할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가산할일시적 차이는 미래에 가산하니까 낼 세금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할 때마다 하려면 처음엔 무진장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하죠. 차변에다가 자산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좋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내 알 바 아니죠. 얘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적성에 안 맞는 건데. 아니, 다 두 개밖에 없는데 차감할일시적 차이가 자산이면 나머지는 부채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감할일시적 차이는 차변에 쓰는 거니까 자산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미래에 마이너스한 것은 무조건 뭐예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이런 거죠.
자, 국제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보다 좀 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현행 기준은 이거를 또 미쳤어요.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하느라고 아주 미쳐버렸어요. 국제 기준은 다 비유동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아주 편해요. 다이렉틱하면 그걸로 끝이죠. 이게. 자, 이제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자, 30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자, 법인세 효과가 있는데 가로 1번에 보면 가산일서 차이가 있어요. 가산일서 차이는 무조건 부채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얘는 무조건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100% 인식하는 거예요. 100% 무조건 인식해요. 모든 가산일서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다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감할일서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차감할일서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제일 처음에 이연범위 자산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이연범위 자산을 계산할 때 저번 달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자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식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죠. 인식 조건을 충족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게 미래경제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래경제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이연법의 자산 때문에 일시적 차이 때문에 미래에 덜 낼 세금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래에 이 회사가 망해가는 회사라서 이익이 없어요. 그럼 어차피 덜 낼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 가능성을 검토를 해야 돼요. 실현 가능성을.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현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현 가능성을.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미래에 차감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 과소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30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범위 자산을 인식한다. 따라서 이연범위 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동그라미 3 세 가지의 경우에만 인식하는 거예요. 자, 1번에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어야만 돼요. 두 번째, 충분한 과소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세무정책에 의한 과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 가지도 옛날에 시험에 출제했었어요. 그 세 가지 꼭 아셔야 돼요. 세 가지.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계산할 수 있는 그 근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지만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자산을 계산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 밑에 보시면 이런 예가 간단한 예가 하나 있어요. 자, 2009년도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2009년도에 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얼마 있었어요? 제일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400원의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2010년도에 가서 얘가 소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소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됐겠죠? 지금은 자, 400원인데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차감할 일시적 차이야. 자, 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실현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처럼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충분한 과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번과 2번. 자, 충분한 세무 정책에 따른 과소득의 창출. 그거는 예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시험에 못 내요.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줄 거니까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면 자, 충분한 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에 예상되는 과소득이 있겠죠? 틀림없이. 예상 과소득이 있을 거예요. 자, 예상 과소득이 여기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보시면은 자, 100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 자,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는 게 뭐예요? 자, 2010년도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얼마가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여기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는 것은 2009년인지 2008년인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언젠가 마이너스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뭐예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하고 나중에 플러스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는 거는 이 시점에서 플러스가 되듯이 낼 세금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200원이 있는데 이 200원은 예전에 언젠가 마이너스 200원을 한 적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예상 과소득에다가 가산할 일시적 차이하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빼보니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00원이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100원에 대해서는 낼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없었더라면 요 3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냈을 거라고요. 300원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 냈겠어요? 3은 30%라고 한다면 90원의 세금을 냈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은 얼마예요? 없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세금이 없는 거예요. 세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덜 낼 세금이 얼마예요? 90원밖에 안 되죠. 그 얘기는 이 계산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요 마이너스로 나타난 요 금액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요 400원 중에서 실현되지 않는 금액이 요 100원인 거예요.
따라서 차감할서 차이 400원 중에서 자 100원은 실현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300원만 실현되는 것이니까 300원에 대해서만 세금 요과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런 뜻이죠. 이게 자, 그 얘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한 편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32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한 편이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2010년도에 차이 조정을 한 후에는, 이게 마이너스 100원이 됐다는 거죠. 마이너스 100원. 이게 마이너스 100원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100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건데, 거기 보시면 이 마이너스 100원이, 이것도 잘 모르셔도 돼요. 세법을 공부 안 하셨으면 잘 모르실 테니까. 나중에 세법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읽어보셔도 돼요. 이 부분은. 요 마이너스 100원이 세법상의 결손금이라는 게 돼요. 세법상 결손금이 돼요. 자, 세법상 결손금이 되는데 이 세법상 결손금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다음 연도에 세금을 덜 내게 해줘요. 세법상으로 결손금이 나게 되면 결손이 나게 되면 내년도에 세금을 이렇게 덜 내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덜 내게 해주는 거는 무조건 이연범위 자산이에요. 따라서 요 100원에 대해서 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니까 요것에 차감할서 차에 대한 세금 요과를 또 계산해야 되는가?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요과가 있으니까 미래 이걸 계산해야 되는가라는 건데 이게 그 우리나라 현행 기준에는 있어요. 뭐 있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건데 아주 옛날에는 요것이 이렇게 넘어가는 2월 효과에 대해서 계산을 했어요. 세금 효과를. 그래서 그걸 이연범위 자산으로 인식했다가 중간에 기준을 개정을 했는데 제목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개정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어딜 개정했는지 안 가르쳐줘요. 다 읽어보니까 다 똑같은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안 넘어가게끔 해놨어요. 사례에다가. 이게 안 되게끔 해놨었다고요? 근데 국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거기 보시면 국제기준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시면 그 302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회계준서 제1001호 법인세에서는 네 번째 줄에 있죠. 이연범위 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상 결손금이 소급 공제되거나 2월 공제될 수 있는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상일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이연범위 자산을 인식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마이너스 100원에 대해서도 이연범위 자산을 인식한다라는 뜻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문장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세금 요과도 인식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차감할서 차이에 대해서 뭐라고 내냐면은 다 실현된다고 한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예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문제 대부분 다 실현이 거의 다 돼요. 옛날에 어떤 뭐 그 얘기하면 잘 모르실 테니까 세법을 모르시니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 자 그래서 그 결손금에 대해서는 그 세금 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기준의 입장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뭐 국제기준 자체가 아주 명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문장을 발견하고는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그냥 이렇게 내요. 차감할서 차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한다.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문제들이 대부분. 그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302페이지에 보면은 3번에 보시면 이연범위 자산을 이제 검토를 해야 돼요. 자 무슨 검토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연범위 자산을 인식을 했잖아요. 자, 인식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인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이렇게 됐다고 보자. 2009년도에 100원이 있었는데 얘가 2015년에 뭐 너무 길지만 2015년쯤에 이게 마이너스 100원이 실현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실현됐기 때문에 2009년 말에는 뭘로 계산했겠어요? 자산으로 계산했겠죠. 자, 세율이 30%라고 생각하면 30원을 자산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런데 2010년 말이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때 과소득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적자 투성이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이 자산이 아닌 것 같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죠. 그렇게 돼요. 얘를 손상 처리해야 되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여기다가 이연범위 자산 이게 썼겠죠. 30원을. 그렇죠? 이제 회계 처리했을 거예요. 2010년도에 와서는 뭘 하겠어요? 이 이연범위 자산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자산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을 줄여야 되겠죠. 자산을 30원을 줄여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자산들은 전부 다 손상이 됐을 때 손상차손이나 다른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얘만 유독 법인세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요. 얘는 법인세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로 모든 걸 다 통일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법인세 비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30원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손상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손상이 안 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이것도 손상된 거예요. 모든 자산은 다 손상된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2011년이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또. 이제 확 그냥 가만히 안 두고 싶죠, 이러면. 이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손상차손 처리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래도 환입을 잡아야 되죠. 환입을 잡으니까 자산이 또 늘어나겠죠, 얘가 이렇게. 자산을 30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환입이 됐겠죠. 얘는 법인세 비용 하나로 다 통일한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뭐가 나와도 다 법인세 비용인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 그 종업원 급여할 때, 그 확정급여 채무할 때도 다 모두 퇴직급여 원가였잖아요. 개나 소나 다 그랬죠. 그죠? 유유자법을 정해도 퇴직급여 원가, 예? 사회적립자산이 증가하면도 퇴직급여 원가 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개나 소나 다 법인세 비용인 거예요. 아무거나 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게? 요 얘기가 뭐냐면 거기서 얘기하는 이연법인자산의 검토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손상과 회복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연도말 현재로 이연법인자산에 대해서는 얘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있다. 그러면 그냥 놔두고 없다. 그러면 손상차손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손상차손이라는 개념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법인세 비용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 302페이지에 오면 자, 그림 19-3을 보시면 거기 보면 가산할석 차이와 차감할석 차이 그림이 있는데 가산할석 차이는 언제나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차감할석 차이는 과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해요. 그리고 매 보고기간 말마다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낼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를 내는 게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뒤에 객관식 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내요. 328페이지에 있는 이런 식으로 2번 문제 이렇게 낸다고. 2번 문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 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미수수익 뭐 이런 식으로 낸다고요. 329페이지 오면 자 세무조정 사항인 다음과 같다 이러면서 내요. 세법을 모르면 못 풀어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섞어서 내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자 이제 접대비가 하나 있네. 이렇게 계산해갖고 어느 천년 이걸 다 계산하고 있겠어요. 이걸 다 묶어서 한꺼번에 다 묶어서 계산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303페이지에 있는 다기간의 이연법인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기간에서의 이연법인세계 하나만 하면 우리가 문제를 낼 때 첫 해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회사가 설립됐는데 자 2009년도에 법인세가 얼마인가 이렇게 내고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2010년도도 내고 2011년도도 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설립된 회사를 2009년도에 할 때 2010년도에 할 때 이 두 개만 해보면 2011년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놓은 걸 여기서 다기간의 법인세 회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회계기간 이상에 걸쳐 있다는 거죠. 자, 그것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얘기하죠. 303페이지부터는.